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7월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축제가 열리지만 전 세계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축제가 많아서 지구촌이 축제 열기로 들썩이는 때라고 해요. 오는 30일까지는 일본에서 일본의 3대 마츠리 중 으뜸인 교토의 기온 마츠리가 열리는데요. 교토의 기온 마츠리는 그 오랜 역사만큼 큰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마츠리는 원한이 맺힌 영혼을 달래고 위로해서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제사를 지낸 것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 잡아서 화려한 행렬을 구경하는 기모노 차림의 사람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요. 잘츠부르크 시내 전역에서 200여 회가 넘는 음악회가 열리면서 이 기간 동안 음악의 도시 잘츠부르크를 음악으로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네,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은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데요. 토스카와 나비 부인, 투란도트 등 오페라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의 대표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를 기리기 위해 푸치니의 고향 토레 델 라고 푸치니에서 매년 여름 푸치니의 작품을 공연하는 축제를 열고 있어요. 공연은 마을 호숫가의 야외 공연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페라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독일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열리는데요.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을 리하르트 바그너 축제극장에서 한 달 내내 공연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축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온 세계인과 함께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7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월 1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우리가 그 오프닝에서 세계 축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옥희 씨는 어떤 축제에 참여해보고 싶나요? 저는 한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가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 그래요? 잘츠부르크의 음악. 네. 뭔가 제가 몰랐던 그 클래식 세계에 빠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그 새로운 세계에 뭔가 발을 디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또 그 클래식의 원산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이 격조했을 것 같고 말이죠. 고풍스러우면서도 클래시컬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 클래시컬한 네. 그런 느낌이 잘 보존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가까운 데 갈 만한 곳이라면 아무래도 역시 일본. 좋죠. 네. 그래요. 기모노 한번 입어보면서 이렇게 축제 참여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축제들이 말이죠. 정말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찾아올 만한 세계적인 축제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2016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여름 여행지로 해수욕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여름엔 물 맑고 조용한 청정 해수욕장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대한민국 청정 해수욕장 선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이름이 잘못 지어진 작품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숙취 해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는데요.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보건복지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바로 경력 단절 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부분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도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있지만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추후 납부가 불가능했는데요. 이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 등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채웠다고 해도 적은 액수밖에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추후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게 됐으면 좋겠고요. 국민연금 혜택이 확대된 것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대응, 대비도 차근차근 해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반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먼저 치매 환자 47만 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장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장기 요양 보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치매 전담실 제도를 도입합니다. 치매 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만드는 등 치매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이달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들과 아동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미 지난달부터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행 첫 해인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04년에 출생한 여성 청소년 47만 명이라고 해요. 네. 이들 여성 청소년에게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전문 의료인의 1:1 여성 건강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상담과 진찰, 구강검진 등을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행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데요. 맞벌이 가정이거나 구직 중, 임신, 다자녀, 조손 가정과 한부모 가정, 질병과 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하루에 최대 12시간까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하루 최대 6시간과 긴급 보육 바우처를 통해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맞춤반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는 아동 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교육부는 의무 교육 대상인데 미취학한 학생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8월부터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학교를 결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학교 출석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번 계획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의무 교육 대상 학생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출석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앞으로는 학생의 입학 연기나 취학 유예, 면제도 학교장이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서 결석한 지 11일 이상인 장기 결석 학생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 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건가요? 네, 공교육 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 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되는 건데요. 이번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의 저소득층이 밀집한 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서도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밖에도 올 하반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용 진로상담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외에 특수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지정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군요. 하반기에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도 더 확대된다고요? 네, 하반기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되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15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개시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는 이제 뼈저리게 느껴지진 않아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군대 내에서의 폭행이나 폭력 사건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자, 앞으로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죠? 네, 군 형법 개정으로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 휴가 등으로 외부에서 발생한 폭행과 협박은 종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군인 상호 간 폭행, 협박죄의 군협법상 처벌 특례는 오는 11월 30일에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시행됩니다. 네, 군에서는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인명신고 시스템도 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국방부는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앱, QR코드 등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 공금이나 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예산 낭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인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기존의 내부 공익신고 시스템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면서 신고자 추적이 가능해서 이용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도 국방 분야에서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달부터는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가지 품목 중에 세숫비누와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은 월 지급액이 인상되고요. 나머지 5개 품목인 면도날과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는 전방 소초 등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지급액이 부족해서 다시 현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12월부터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의 원격 진료가 63개소로 확대되고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사업도 보다 강화되는데요. 지휘관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연 우수 부대를 선정해서 표창과 포상을 하고 정신전력 교육에 금연 관련 교육도 반영했어요. 개별 장병들의 금연을 위한 금연 치료제 처방 사업을 신설하고 금연 상담 클리닉도 확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군대에서 얻어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2개가 있답니다. 나쁜 거, 무좀하고 담배. 네. 그래가지고
뭐 담배 일반 장전하면 다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웠던 그리고 담배값이 그냥 나왔어요. 담배값이 나오면 그걸 그냥 아껴서 모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담배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는 흡연 천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금연에 이제 신경 쓰기로 했군요. 네. 자, 어제와 오늘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2016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와, 여름이다!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 안 되겠어,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져 버려. 빨리 떠나자, 야이야이야이야 바다로. 그동안의 아픔들 그 속에 모두 버리게. 순철 씨는 노래방인데요, 노래방. 아, 네. 아무튼 이렇게 순철 씨가 굉장히 잘 불러주셨는데요, 여름 노래를. 네, 여름엔 역시 바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16 전국 청정해수욕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선정된 해수욕장은 이 해수욕장별 방문 횟수 그리고 주변 관광 시설 등을 분석하고 해양 수질 데이터 분석 등 수질 평가했고요. 해양과 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즐길 거리와 볼거리 등의 요소를 평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엄격하게 선정된 청정 해수욕장이라고 하니까 네.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청정 해수욕장, 물맑기로 유명한 강원도의 해수욕장부터 찾아가 볼까요? 네.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은 동해안 최대 흰모래 해변이라는 별칭처럼 백사장이 무려 1.8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평균 수심이 1에서 2m로 적당하고요. 경사가 완만해서 매년 수많은 인파가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변 주변으로는 이 송림이 우거져서요. 해수욕과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에는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이 열리고 8월 5일부터 14일에는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축제까지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강원도 강릉 주문진 해수욕장에서도 축제가 열리는데요. 주문진 해수욕장에는 이 넓은 백사장이 있고 특히 수심이 낮아서 가족 단위로 피서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특히 오는 7월 30일부터 31일에는 주문진 해변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주문진 해수욕장을 방문하신다면 축제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에는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각종 축제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해수욕장에 방문하시면 더욱 즐길 거리가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네, 여러 해수욕장에서 그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먼저 전라도 가계 해수욕장은 현대판 모세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넓은 주차장, 샤워장, 음수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갯바위와 무인도도 많고요. 자, 특히 이곳에서는 진도 해변 가요제가 열릴 예정이고 나가고 싶네요. 자, 전남 외달도 해수욕장에서는 탁 트인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길을 산책하고 고풍스러운 한옥 민박을 경험하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 주말마다 관광객 맞이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전남의 돌머리 해수욕장이라는 곳도 청정 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렇죠. 돌머리 해수욕장. 네. 네, 어떤 곳이죠? 자, 전남 한평의 돌머리 해수욕장 말이죠. 해수욕장 뒤편에 솔숲이 울창해서요. 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인데요.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서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고요. 다만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놀이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 해수 풀장이 설치돼서 안전하다고 하고요.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여행지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낮이면 아이와 갯벌 체험을 할 수 있고 해질녘에는 서해 바다를 붉게 채색하는 낙조의 환상적인 광경도 청정해수욕장 선정의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개장 기간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원두막과 텐트 등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고 하고요. 관광객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뱀장어 잡기 체험 행사를 비롯해서 개마기 체험, 바지락 캐기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이 선정됐다고 하네요. 네, 동해는 한류가 흘러서 말이죠. 한여름에도 바다에 들어가면 춥다고 느끼는 이 일이 많은 곳입니다. 저도 느껴봤어요. 너무 추워요. 그쪽 가면. 네. 경북 제 영덕이기 때문에 큰 집이. 자, 하지만 망양정 해수욕장은 동해안의 해수욕장 중에서 수온이 높고 경사가 완만해서요. 아이들이 놀기에도 제격인 곳입니다. 주변에 무성한 송림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주변이 아주 조용하다고 합니다. 망양장 해수욕장은 해맞이 공원이 있어가지고요. 동해 일출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얼마나 경관이 좋았으면 조선 숙종이 관동 8경 중 가장 경치가 좋다고 해서 관동 제일로라는 현판을 하사하고 시를 읊기도 한 장소라고 해요. 왕이 시를 읊었다. 이거는 진짜 조선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왕은 이제 어전에서 읊어야죠, 시를. 근데 이제 밖에서 읊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곳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인근의 천연기념물 제155호 성류굴과 불령계곡, 해안도로 등 관광 명소가 많아서요. 피서를 겸해서 관광하기에도 좋고요. 자, 오늘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제6회 울진 워터피아 페스티벌이 열리고 8월 12일부터 15일에는 제11회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좀 가깝게 다녀올 수 있는 청정 해수욕장은 없나요? 그렇다면 가까운 인천은 어떠세요? 인천 동막해수욕장은 천혜의 갯벌을 품은 강화도 본섬의 유일 해수욕장으로 물이 빠지면 끝없이 펼쳐지는 갯벌이 드러나서 아이들과 함께 조개나 실개, 고둥 등을 잡는 갯벌 체험 등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고요. 인천의 서포리 해수욕장은 노송숲이 울창한 안락한 해수욕장으로
국민 관광지로 지정된 이곳은 100년이 넘는 노송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완만한 경사와 넓은 백사장으로 이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충남 지역에서는 서천의 충장대 해수욕장이 청정 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곳도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면서요? 네, 오키시 집하고 가까운 곳이군요. 네, 그렇죠. 춘장대 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와 맑고 잔잔한 수면이 특징인 곳인데요. 이 주변에 울창한 해송과 아카시아 숲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야영과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합니다. 춘장대 해수욕장에서는 해수욕 외에도 썰물 때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섬들과 드넓은 갯벌이 있어서 맛살이나 조개, 넙치 등을 잡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169호 마량 동백나무숲과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도 위치하고 있어서요.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춘장대 해수욕장에서는 7월 23일과 24일에 한여름을 뜨겁게 달굴 여름문화 예술축제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해수욕장 하면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제주도. 네, 그렇죠. 제주도에는 해수욕장이 별로 없는데 되게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 해수욕장들도 청정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먼저 협재해수욕장은 지난해 제주도의 해변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곳으로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은 거리에 있는 비양도가 어우러져 다양한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협재해변 남서쪽으로는 금능해변이 이어져 있고요. 주변에는 한림공원과 협재굴, 그 명월대, 황룡사, 영각사 등이 있어서요. 관광을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넓은 백사장과 맑은 물을 자랑하는 곽지과물 해수욕장이 선정이 됐는데요. 곽지과물이라는 이름의 이 과물은 말이죠. 1년 내내 뿜어져 나오는 이 마을에 용천수를 이 이름 지었다고 해요. 용천수. 용천수를 칭한다고 해요. 이 해변 주변에 차디찬 용천수 노천탕이 갖춰져 있어서요. 한여름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고 이 곽지과물 인근 있지 않습니까? 곽지과물 해변 인근 이 한담까지는 해안 산책로가 개설돼 있어서요.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산책을 즐길 수도 있고 일몰 때면 아름다운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물 맑고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해수욕장이 2016 전국 청정 해수욕장에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른 해수욕장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번에 선정된 20곳의 바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여행정보 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해마다 여름이면 어디로 떠날지 휴가를 갈지 고민이시죠? 이번 여름은 고요한 해변과 맑고 투명한 물이 있는 청정 해수욕장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름이 잘못 지어진 작품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름이 잘못 지어진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판 레인의 작품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이 있고 두 번째로 유대인의 신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의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서 두 개나 후대 사람들이 제목을 완전히 다른 뜻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제목을 엉터리로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글을 쓸 일이 있을 때 이 제목 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글 내용을 함축하면서 보는 사람이 확 뜨이게 만드는 이 제목을 써야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만큼 그 제목이 엄청 중요한 역할인데 맞아요. 작품 제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이 그림이 내포하는 이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도 다르게 받아들였겠는데요. 그렇죠. 사람이 그림을 볼 때 그림 자체에서 풍기는 분위기만으로 어떤 상황 파악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제목을 보고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그림인지 더 잘 이해가 되잖아요. 네. 이름이 잘못 지어진 렘브란트의 작품도 제목을 보고 작품을 보면 렘브란트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작품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확한 제목을 제대로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렘브란트 작품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음악에서도요. 음악가의 의도와는 다른 이름으로 널리 불리는 곡이 있어요. 뭘까요?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너무 광범위한데 힌트 좀 주다.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 딴딴딴딴. 아, 딴딴딴딴. 베토벤의 운명. 네, 맞습니다. 이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을 운명 교향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서양에서는 운명 교향곡 얘기하면은 응? 하면서 못 알아듣는데요. 이 운명이라는 제목은 일본에서 지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쓰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네, 클래식 문외한이더라도 이 곡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그죠? 그렇죠. 제목을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거였어요. 예, 정말 놀랍죠. 네. 이 서양에서는 그냥 5번 교향곡이라고 부른대요. 네. 일본인들이 운명이라는 제목을 붙인 건 베토벤의 제자가 1악장, 이 딴딴딴딴 하는 부분, 이 주제에 대해 이 1악장의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자 베토벤이 했다는 대답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는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들긴다 라고 이 주제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곡과 제목이 아주 내용이 상반되는 잘못된 제목을 붙인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운명이라고 불린다는 게 전혀 몰랐던 흥미로운 사실이었어요. 진짜 근데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짠짠짠짠. 그렇죠. 운명이 두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주 잘못되게 지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렘브란트 작품은 어떻게 이름이 잘못 붙여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유대인 신부라는 작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작품은 두 남녀가 나란히 앉아있는 작품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어요. 이 남자의 황금빛 옷과 여자의 붉은 옷이 대비를 이루면서 정말 빛나는 듯이 그려졌는데요. 역시 빛과 어둠의 대가라는 말이 나올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때 남자는 여자의 가슴에 손을 살포시 올리고 여자는 그 손을 맞잡고 있는데요. 사실 남자가 여자의 가슴 위에 손을 얹은 게 아니라 여자에게 금목걸이를 채워주고 있는 동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될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엄숙한 결혼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목을 보면 유대인 신부와 남편이 서로 결혼하려는 장면이라고 좀 생각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 두 사람을 누구를 모델로 그린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먼저 렘브란트의 아들 티투스와 며느리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그려지고 얼마 후에 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 신부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제목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렘브란트와 렘브란트 가족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아하. 네. 또 시인 미구엘 데바리오스와 그의 부인이라는 설도 있고요. 성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사라 혹은 보아스와 룻이 거론되기도 하고요. 야곱과 라헬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대체 누구를 모델로 그린 그림? 네. 너무 추측이 많네요, 그죠? 그렇죠. 성경의 인물을 그렸다면 종교화가 되고 아들 부부를 그린 거라면 초상화가 되는 건데요. 그러게요. 근데 또 다른 그 추측 모델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서 이삭과 리브가를 그린 렘브란트의 소묘가 발견됐는데요. 네. 유대인 신부를 X선 투시로 조사한 결과 렘브란트가 그린 초반 그림에는 이 두 인물이 이삭과 리브가의 소묘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를 소묘를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 신부를 그린 거다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작품이 소장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작품의 제목이 유대인의 신부라고 알려진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자화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 소묘의 발견 덕분에 이삭과 리브가를 그린 작품이라는 의견이 우세해진 거예요. 네. 소장처에서 제목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작품이 왜 유대인의 신부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이 그림 제목에 대한 최초 기록에 그 답이 있습니다. 1826년 이 그림을 가지게 된 스미스라는 사람이 1833년에 암스테르담 수집가 반델 호프에게 이 그림을 팔았어요. 호프는 이 그림에 유대인 신부다. 그의 아버지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다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프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 결혼을 앞둔 딸과 아버지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가 유대인 신부라고 기록한 게 지금의 혼란을 낳는 이 작품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작은 기록 하나가 여러 사람의 입에 전해져가지고 아예 작품이 제목으로 이 기정사실화된 그쵸. 그런 사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이 또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군요. 네, 제가 예전에 스탕달 신드롬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네. 스탕달 신드롬은 훌륭한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느끼는 정신 이상이나 신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흐가 바로 이 작품을 보고 그런 스탕달 신드롬을 느꼈다고 해요. 원래 고흐는 렘브란트를 존경했는데요. 이 작품을 보고서는 이 그림 앞에서 2주를 더 보낼 수 있게 해준다면 내 수명에서 10년이라도 떼어서 주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신이 잃을 정도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고흐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한 다른 친구들이 다른 작품들을 다 둘러보고 돌아올 때까지도 고흐는 이 작품 앞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이 잘못된 제목을 가지게 된 이유와 고흐에 대한 이야기까지 재미있는 일화가 참 많은 작품입니다. 네. 자, 그럼 제목이 잘못 지어진 또 다른 작품 야간 순찰. 요거 어떤 건가요? 네, 이 작품은 1640년 무렵에 렘브란트가 암스테르담 민병대 대장인 프란스 반닌코크로부터 자신의 부대를 묘사한 그림을 주문받고 그린 작품입니다. 이제 막 성벽을 나서는 부대의 출정식을 그린 집단 초상화인데요. 렘브란트는 집단 초상화의 대가라고 소개한 적이 몇 번 있었죠. 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그린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서 민병대의 대장인 프랑스 반닌코크에게 환한 빛이 비춰서 강조를 하고 나머지 민병 대원들은 어둠 속에 묻혀있듯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출정을 하는 민병대를 그린 거라고 생각하고 야경 혹은 야간 순찰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제목이 완전히 잘못된 제목입니다. 왜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네, 사실 렘브란트는 밤 시간대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그는 낮을 배경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생뚱맞게도 제목이 야간 순찰이라고 붙었어요. 이렇게 잘못된 데는 이 작품이 겪은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대에 잘 보존되어야 할 이 세계적인 명화가 정말 막 떨어졌거든요. 네, 이 작품은 원래 가로 5m, 세로 4.5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걸릴 군대 본부 벽의 폭이 그림보다 작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아주 대담한 짓을 저질렀어요. 잘랐네. 네, 그런 거죠. 이 벽의 크기에 맞게 그림의 양쪽 부분을 잘라서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군인다운 신속한 결단력이라고 해야 할지.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양옆이 애매하게 잘린 채로 현재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잘려진 부분은 지금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아하. 두 번째는 이 작품이 걸린 방이 문제였어요. 이 원래 예술 작품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려면 온도와 습도 등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거든요. 물감도 네. 묻어나오고. 그렇죠. 물감의 소재 때문에도 그렇고 안 그러면 그림이 망가지기가 십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박물관, 미술관 내에서는 사진 촬영도 금지고. 네, 그렇죠. 그림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네, 그런 거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그만큼 이 그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채워야 되는데, 근데 군부대에서 이 작품을 그렇게 막 애지중지 보관할 리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냥 뭐 미용실에 걸린 그냥 복제품 그림 취급하듯이 했던 거예요. 이 작품이 보관된 방에는 엄청난 그을음을 내는 2탄 난로가 있었어요. 이야. 이 그을음 때문에 렘브란트의 작품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아하. 그렇게 100년, 한 세기가 지나자 후대 saram들은 이 작품의 배경이 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림이 엄청 새카매졌어요. 이 사람들은 야밤을 틈타 이루어지는 기습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작품에 야경 혹은 야간 순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은요, 색척 작업을 통해서 그림의 본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고요. 작품 제목도 반닌코크 대장의 민병대라고 정정했습니다. 환한 대낮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이 야경이라는 제목을 갖게 된 이유가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관하지 못해서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나머지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막 떨어서 그렇게 된 거냐, 그죠? 이제라도 네, 그렇죠. 제대로 된 이 그림 제목 되찾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림 설명 들어볼까요? 작품의 제목은 작품 내용과 의미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잘못 지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바로크 시대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중 유대인 신부와 야간 순찰이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를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배경이 어두운 가운데 남자가 입은 화려한 황금빛 옷과 여자의 붉은색 옷이 아름답게 빛나며 대조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걸이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목걸이를 걸어주는 남자의 손을 잡으면서 결혼에 따르는 책임을 지키고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동작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렘브란트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이 작품에 대한 최초의 기록에서 따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1833년 이 그림을 구입한 암스테르담 수집가 반델호프는 이 그림에 유대인 신부이다. 그의 아버지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다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중에 유대인 신부라는 말이 제목으로 쓰여 후대에도 계속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모델이 유대인과 유대인 신부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왔습니다. 사실 렘브란트의 아들 티투스와 며느리를 그린 것이라는 설이 있고 시인 미구엘 데바리오스와 그의 부인이라는 설, 또 성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사라 혹은 야곱과 라헬이라고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를 그린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뉴욕에서 유대인 신부와 굉장히 흡사하게 그려진 이삭과 리브가의 소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부를 소장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은 이 작품의 제목을 유대인 신부라고 알려진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자화상이라고 정정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그림 내용을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비운의 그림입니다. 집단 초상화의 대가였던 렘브란트가 전성기를 누릴 때 그려진 대표작으로 민병대인 프란스 반닌코크 부대의 주문으로 그려졌습니다.
렘브란트는 일반적으로 인물들을 의미 없이 일렬로 나열하기만 한 집단 초상화에서 인물들이 각기 다른 행동을 하고 각기 다른 스토리가 있는 집단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림의 가운데에 검은 옷에 붉은 가슴띠를 두른 인물이 민병대의 대장 프란스 반닌코크입니다. 그 옆에 노란색 옷을 입은 인물은 빌렘 반 라위턴 비르흐 중위로 두 사람을 중심으로 대원들이 서로 다른 무기를 든 채 대열을 정비하며 성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의 두 사람에게 가장 밝은 빛이 비추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둠 속에 묻혀 드라마틱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야간 순찰이라는 제목과 달리 사실 환한 낮에 벌어진 출정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낮에 그린 작품에 엉뚱하게 야간 순찰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이 작품이 보관됐던 장소의 문제점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작품은 군부대의 벽에 걸렸는데 벽보다 작품 크기가 더 크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그림의 양옆을 잘라버리는 대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야코브 콜레인스가 본래의 작품을 본떠 스케치를 그린 작품을 비교해보면 원작에서 양옆이 잘려진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은 엄청나게 그을음이 나오는 2탄 난로가 있는 방에 걸렸습니다. 이 그을음이 점차 그림을 어둡게 만들었고 결국 한세기가 지나자 사람들은 새카만 그림을 보고 야간 순찰에 나서는 민병대원을 그린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세척 과정을 통해 환한 햇빛 아래로 들어서는 본래의 민병대원들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 프란스 반닌코크 대장의 민병대라는 제목을 붙여 작품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된 작품 외에도 이 제목이 잘못 지어진 작품들이 꽤 될 거예요. 그중에는 아직까지도 잘못된 제목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채 사람들이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제목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이미 저지른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빨리 정정이 되는 게 좋겠죠? 네, 생각해봐요. 내 이름이 순철인데 야 떡철아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철순이라든지.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귀엽네요. 자, 오늘은 제목이 잘못 지어진 작품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와 야간 순찰을 살펴봤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은 남 얘기가 아닌 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다음날 지끈지끈한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숙취 해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숙취 해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자연으로부터 얻는 6가지 숙취 해소법을 소개합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술 한잔하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지긋지긋한 숙취로 고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만취 후 자연 치유가 되도록 고통을 안고 있거나 약국에 가서 숙취 드링크를 구입해 드시거나 라면을 끓여 드시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숙취를 해소하고 있으시죠. 여기 흥미로운 숙취 해소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자연의 음식들로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인데요. 비단 숙취 해소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나나를 통한 숙취 해소입니다.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과일도 바로 바나나라고 하는데요. 이 바나나는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몸속 노폐물 처리, 에너지 대사 및 뇌기능 활성화를 돕는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몸에서 칼륨이 다량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섭취하게 되면 칼륨을 보충시켜서 숙취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만취 후에 잠들기 전 바나나를 섭취하신다면 다음날 보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바나나를 통째로 드셔도 좋을 테고요. 여러 자연 숙취 해소 재료들을 섞어서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나는 숙취 해소뿐만 아니라 우울증, 생리통, 수면장애, 혈압 문제, 두뇌 활동, 변비, 속쓰림, 입덧, 신경불안에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는 모기 물린 데에 바나나 껍질로 문지르면 통증까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숙취 해소 음식은 꿀입니다. 꿀은 신이 내린 자연 재료 중 하나로 과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바나나처럼 꿀도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숙취가 정말 심하신 분들은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20분에 한 번씩 꿀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거나 직접 꿀을 드셔도 됩니다. 셋째는 와사비 목욕, 즉 고추냉이 목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무언가를 섭취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배출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고추냉이 한 스푼을 풀어서 반신욕을 즐겨보세요. 이 방법은 몸의 해독을 도와서 숙취 해소를 돕습니다. 네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무작정 빵을 많이 먹는 것은 득이 될 일 만무이지만 적당량만을 섭취하시면 빵이 위에 남은 알코올을 흡수해서 숙취 해소를 돕는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토마토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보통 토마토를 주스로는 마시지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술을 잔뜩 먹은 다음 날엔 집에서 블러디 메리라는 토마토 주스 칵테일을 마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문화나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토마토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당 역시 함유하고 있어서 숙취 해소를 돕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스무디 레시피는 토마토에 매운 고추, 설탕, 라임을 넣어서 갈아 마시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잠자기 전에 술이 깰 때까지 충분한 물을 마셔보세요. 소주 한 잔에 물 한 잔씩 비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으면 그만큼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네, 정보톡톡 오늘은 자연으로부터 얻는 숙취 해소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중에 많은 숙취 해소 음료들이 나와 있지만 자연적인 재료로 숙취를 물리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숙취 해소 음료 혹은 음식이 되게 많네요. 네, 그렇죠. 자, 쭉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나나를 통한 숙취 해소고요. 두 번째 숙취 해소 음식은 꿀이고요. 세 번째는 와사비 목욕, 즉 고추냉이 목욕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여섯 번째는 물이고요. 네, 그렇군요. 바나나를 통해 숙취 해소를 한다는 것도 되게 특이하고 와사비로 목욕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이 진짜?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플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자,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식품을 통한 숙취 해소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네. 자,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여름에는 퍼집니다, 진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자, 7월 1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고 내일은 홍옥희, 이창훈이 찾아올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